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자, 난양 특집으로 모시고 있는 3주째 모시고 있는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 거제도 포로수용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에 참 물뚝심송님은 그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행정병으로 계셨는데 꽤 급이 높은 부대 행정병으로 계셨죠? 그냥 뭐 별로 높은 거 아니죠. 사단 사령부에 근무를 했는데. 저는 중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이상하게 같은 행정병끼리인데도. 예. 저희는 이제 탄약창이었는데 연대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 3개짜리가 그 부대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행정병인데도 연대급 그 창 본부에 있는 그 소무병들, 행정병들이 우리 중대 소무병들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병사들은 사단에 있건 육본에 있건 말단 보병 중대에 있건 똑같은 거죠. 이게 참 우리나라 군대, 다른 나라 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군대는 왜 이렇게 별거 아닌가 하고 계속 서열화시키고. 예? 문제 자체가 원래 서열 문화가 좀 있긴 한데 네. 그게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나 이제 뭐 구타 사망 이게 저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아주 그렇죠. 오래전에도. 네네. 이거랑 연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은요. 네. 어떤 한 조직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죠. 네. 거대한 시스템이 뭐 항상 최상의 상태로 있을 수는 없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네. 그래야 살아있는 조직이 되는 건데 이 조직의 건강성을 무엇이 가장 방해하는가? 뭐가 이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가? 네네.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게 인사 문제랑 관련이 좀 있거든요. 인사 문제요? 예. 네네네. 그냥 저는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지휘관한테 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그렇죠. 특히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중대장부터 사단장, 군단장까지 다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 이거를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맞아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은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의 책임을 또 안 묻는 것도 이상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사건을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덮어놨었다. 네. 이런 건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네. 저는 이런 걸 판단할 때 네가 관리하는 부대에 사고 생겼으니 너한테 무조건 불이익을 주겠다. 네. 라기보다는 그렇죠.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지휘관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네. 또 그리고 대처하기 이전에 어떻게 예방을 했었는가. 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참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구현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윗대가리에 자기 줄이 있으니까 친소 관계는 아주 건전한 용어고 군대 용어로 백이죠, 백. 백이죠. 예. 박정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고를 몰고 다니는 지휘관이었대요. 가는 부대마다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그런데도 백이 든든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필 오늘 다룰 주제가 이제 군대하고 연관이 많아가지고 제가 군대 얘기를 처음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워낙 분량이 짧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오늘 분량을 길게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트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코드 음악 잠깐 듣고서 오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드 음악이었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음악이었네요. 중간에 인트로.
알겠습니다. 야, 예. 그럼 계속 얘기해 주시죠. 이승만이 자기 멋대로 포로를 방공포로 석방시켰는데 그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953년 6월 18일 새벽에 이 방공포로 석방이 전국적으로 감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꽤 많은 10개 가까운 수용소에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방공포로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을 대거 그러니까 석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무단 탈주를 시킨 겁니다. 그 수용소를 관할하는 부대는 사실상 그 관할권은 유엔군한테 있었거든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총책임자들이 항상 유엔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승만은 헌병대에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그 방공포로를 무단 탈주를 시킬 것을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엔 2월 15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뭐 좀 무슨 문제가 있어 미뤄지고 해서 6월 18일 새벽에 방공포로 27,389명이 탈주를 합니다. 이때 한국군 헌병과 그 부대 그 수용소 주변의 경찰 병력과 또 우리 부대 주변의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주민들이 막 숨겨주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이 탈주를 감행한 게 알려지면서 유엔군들은 탈출 못하게 하려고 막았죠. 그 여기서 막 이제 사살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분명히 유엔군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미군을 중심으로 했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미군일 텐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일반인들이 별거 아니지만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단 한 명도 방공포로 탈출하지 않았다. 왜? 거제도에는 이미 방공포로가 없었던 거예요. 하도 그 침공포로와 방공포로 간의 그 분쟁이 심각하니까 방공포로를 다 걸러내서 다른 수용소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마산 수용소 같은데 거의 대부분 다 옮겨가 있었고요. 그 마산은 거의 뭐 대부분의 포로가 다 방공포로였으니까 거의 전원이 탈출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제일 크니까 거기서도 방공포로가 많이 탈출했겠지. 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짚어드린 거고요. 그럼 이 방공포로를 석방시켰다라는 게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이승만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중 우표까지 발행하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당시에도 이 방공포로 석방을 지지한다는 그 일반인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라고 막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선전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게 저는 방공포로 석방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인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진짜 역사적인 미친 짓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흥미롭네요. 과연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게 한국 전쟁, 특히 6.25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좀 거시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는 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을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린 다음에 결론은 이렇다라고 내려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볼 거리, 질문거리를 던질 뿐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각자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또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이 그해 겨울을 거치면서 다음해 봄을 지나가면서 거의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소강 상태. 사실상 6.25 전쟁이 3년 정도 이제 벌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건 초반 1년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걸 이제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 후반 2년간은 거의 협상, 회담 이런 것만 지속됐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말이죠. 51년 6월 23일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때쯤 이미 양측이 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던 거예요.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겠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 전쟁, 그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38선 주변에서 뭐 이쪽 서부는 38선 이남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그 덕분에 원래 개성이 38선 이남이었었는데 그렇죠. 그 휴전선은 개성 남쪽에 그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부권에서는 38선 이북으로 전선이 밀려 올라간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규모의 전투만 지속되는 상황인데 51년 6월 23일 날 소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이긴 거로 끝을 내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자. 보통 그럴 때는 좀 수세 몰린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 이렇게 되잖아요. 충분히 했잖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국제적인 명분을 가진 쪽은 유엔군 쪽이었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 전쟁은 한 20년 전에 이것도 논쟁거리였죠. 북침이냐 남침이냐 논쟁거리였는데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남침입니다. 남침이죠. 이게 그러니까 남침은 북에 의한 남침이에요. 그 김일성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그 국가가 주도한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이거 헷갈린다면서요. 그렇죠. 남침이면 남쪽이 침략한 거냐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확실한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이제 그 전후에 비밀로 덮여있던 문서들이 다 확인되면서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전면전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세계 유엔의 각국들이 이제 소련과 중국, 북한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명분도 유엔군한테 있었고 물자와 전쟁 수행 능력도 유엔군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군도 더 이상 이 전투를 지속할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소련이 협상의 그 휴전에 대한 제안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여기서 뭔 영광을 보겠다고 말이죠. 사실 유엔이 뭐 전쟁 수행 능력이 더 강했다고 하지만 그 나라들 입장에서 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가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1년이 넘어서 이렇게 오래 끌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휴전과 정전 이것도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최종적으로 협상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 정전 협정. 이 협정은 영어 문서와 한글 문서로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한글로는 명칭이 정전협정이고요. 영어로는 휴전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상에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건데 심지어 번역도 좀 잘못된 거죠. 그렇군요. 이 얘기는 다음 얘기 나오면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휴전을 위한 앞으로 이제 휴전이라는 명칭을 제가 쓸 생각인데 휴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크게 그 두 가지의 큰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그냥 협상 끝내고 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협상을 못하게 하는 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승만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 북진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 교환에 대한 이견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견이 너무 컸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서 있는 이견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것도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승만이 왜 휴전을 반대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기에는 북진 통일 아니면 안 된다.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이미 그 전국에 광고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승만은 계속 그 북진 통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라는 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승만은 이 한국 전쟁의 시작 전부터 끝난 뒤까지 그 일련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저는 진짜 냉정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되는 조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거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거 한 개만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해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다 풀어놓고 봐야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그 전체 이승만의 행동, 이해하기 힘든 행동의 시리즈를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 건데요. 근데 이게 이승만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선 주류 의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해석에서도, 그 사람들의 해석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열린 자세로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의 해석에도 상당히 허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진짜 설명하기 힘든 내용은 덮어버려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빼버리고 그리고 이건 좀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런 것만 얘기를 하군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승만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끌고 가는 거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승만이 전쟁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지원을 해라. 군사적으로 남한이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은 자동 참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라. 남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라.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고 미국은 다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구를 휴전 협정 동화에도 계속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맺어진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휴전 직후에 맺어진 그 조약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승만에게 호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동북아 정세상 남한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었고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따내기 위해서 이승만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세밀한 외교 전략을 수행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정말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 자체가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런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이승만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의도가 섞여 들어간 해석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승만을 욕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한 의도를 섞어서 해석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은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기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무슨 전쟁이 발발했을 때 무조건 참전한다는 보장을 해주는 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한이 미국의 이 동북아 경계선 에치슨 라인에서 벗어나는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이 행위 자체가 한국 전쟁을 유발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결국 이승만은 계속 요구만 했지 전쟁 전에는 얻어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요구 자체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쪽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했죠. 그럼 북한도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혼란하고. 어차피 똑같이 서로 일제가 물러간 뒤에 빈 땅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그럼 북한과 남한을 비교했을 때 물론 북한이 공업이 발전하고 남한은 농업이 발전했지만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이 이제부터라도 군대를 키우고 안전보장을 위한 국방력을 강화한다면 이승만도 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주국방에 대한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기만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이었는가. 거기다가 전쟁 발발 직전에 49년 말부터 그나마 이제 국군이 창설되고 국군 정보국도 가동되는데 국군 정보국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이 50년 초반 1950년 초에 봄에 남한의 전면적인 대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첩보를 계속 발령을 합니다. 이 정보 보고서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면서 당시에 신태영 육군 총참모장이 6번 작전과장 강문봉 대령에게 지시해서 이런 전면적인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국군 방어 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하자는 얘기였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국군 내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합니다. 이승만이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거든요. 했겠죠. 다 올라왔죠. 정규 보고 라인으로. 이승만이 왜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신뢰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군요. 미군은 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CIA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정보국이 미국 정보국이 CIA에서 남침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매우 낮은 이유가 김일성이 세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 그때 북한군이 창설되면서 인민군이 창설되면서 병력이 10배에서 한 15만 명 사이였다고 봅니다. CIA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 병력으로는
전면 지원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판단을 내리는데 네. CIA가 놓친 사실이 바로 그거죠.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 계속 스탈린은 처음엔 거절을 합니다. 김일성이 수십 차례에 대해 그 전쟁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그 요청을 하는데 박헌영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남한에서 있다가 북한으로 가서 당신들이 무기만 지원해주면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박헌영과 김일성의 입장은 민족해방전쟁을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요구였는데 스탈린은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계속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드디어는 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승인을 내려주게 되는데 이 승인을 내려주는 과정을 CIA가 전혀 감지를 못한 겁니다. 야, 이거는 그냥 무슨 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십 년간 묶여있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뒤늦게 밝혀졌지만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자기들끼리. 미국에서 그 CIA도 나중에 알았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 스탈린이 승인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CIA가 그렇게 멍청했었다는 사실을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밝혀진 사실이라는 얘기군요. 실제로 CIA가 그렇게 완전히 그 큰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바람에 전쟁 발발 직후에 백악관에 안보 회의하는데 CIA를 대표하는 사람이 쫓겨났어요. 못 들어갔어요. 니들은 전쟁 안 터진다고 그랬지 않냐. 지금 전쟁 터졌다. 너희들은 빠져라. 그런 겁니다. 수치네요, 이거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CIA 총 담당 국장이 갈려버립니다. 징벌이죠, 이건. 이게 당연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전쟁 안 한다고 철석같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지 않느냐. 니는 실패한 거다. 징계를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네요. 그건 정상적인 자세는 훌륭하다기보다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승만은 아마도 미국의 그런 잘못된 정보를 더 신뢰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뒤에는 그 이승만이 어떤 관점에서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벌어지길 기대했던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해석들이 다양했었는데 뭐 남침 유도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그런 해석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사라지기 전이라도 이승만이 전쟁이 벌어지기를 기대했었다면은 6월 25일부터 며칠간 그렇게 기절초풍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은 미국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갖고 국내의 그런 정보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거는 실책입니다.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전쟁 발발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국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대표자는 그걸 신경을 썼어야죠. 군대의 존재 이유랑 똑같은 것이죠. 그럼요. 뭐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이제 미국하고 얘기할 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이승만은 계속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도대체 이승만 당신이 우리한테 군사 지원을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미국은 그때부터 그 의심을 시작합니다. 이승만 당신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은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하긴 말을 꽤 과격하게 하니까 그렇죠. 불안하겠죠. 미국으로서도 이제 우리 큰 전쟁 하기 싫은데 미국은 가급적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입장이었죠. 2차 대전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싸워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혼란기에 일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승만은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 그 위험에 대한 가능성을 국군에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아무 조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쟁 하루 전날. 하루 전에 그 전쟁 발발 위험성을 국군 정보국이 경고하는 와중에도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총선을 연기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다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총선을 수행합니다. 전쟁 한 달 전에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판인데. 거기다가 바로 하루 전에 그 6월 24일? 6월 24일. 그러니까 그 육군 본부의 정보국이 또 있었는데 육군 본부 정보국이 북한군 주력 부대가 38선에 모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그걸 직보로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이건 진짜 지금 당장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보고를 했는데 이승만이 이걸 또 무시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그거 뭐 그냥 국지적인 도발이 좀 있을지도 모르고 뭐 미국이 전면전 안 터진다고 그랬어, 뭐 못한다고 그랬어, 뭐 소련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그때 이승만한테 38선의 북한군 주력이 모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육군 정보국의 책임자가 국장이 그 5.16
그때 앞에서 있던 장도영이고 그 정보국에 포함된 사람들이 김종필,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김종필이 터졌다. 그래서 울면서 전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도영도 그렇지만 김종필이나 박정희 같은 당시엔 젊은 군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그렇겠네요. 라는 걸 또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일을 갈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저렇게 무능한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죠. 판단력이 없다. 저 할아버지는. 그 결과 이승만한테 이해할 수 없는 건 계속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요청하면서 실제로 전쟁 발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안 했다. 라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5일 새벽에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니까 이승만은 놀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고서는 방송에는 미리 녹음해서 거짓말을 하죠. 이런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한강다리 끊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부역자 색출한다고 시민들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 리더라면 대통령이라면 내리기 힘든 결정들이었고 내리기 힘든 주장이었거든요. 7시간 동안 세월호 터진다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서는 나중에 나타나갖고는 흰소리하는 거와 진배가 그 7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진짜요. 궁금한데 진짜. 궁금해요 정말. 언젠간 뭐 밝혀질까요? 잘 모르죠.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막 며칠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막 허둥지둥하면서 뭐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까지 갔다 다시 올라왔다 뭐 배를 타고 갔다 막 그러면서 부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뭐 자유진영으로 양분되면서 그 냉전이 시작되기 직전 단계라서 어떤 체제의 경쟁이라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다급하게 참전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미군이 투입되고 막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도 실제로 이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기본적인 당사자는 침략을 전개한 북한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그리고 그리고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이죠. 이 둘이 전쟁의 당사국이 되어야 하는데 유엔군이 참전하자마자 이승만은 대통령, 그 전시의 대통령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 하나를 유엔군한테 줘버립니다. 그게 이제 작전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한테 있는 거죠. 국민이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게 민주공화국이죠. 그 전체적인 군대를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국군 통수권입니다. 그래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군 통수권을 위임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야, 우리가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대통령 네가 지휘를 해라. 그 국군 통수권을 가질 사람을 선출한다고 봐도 되죠. 대통령 선거는. 그럼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을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국방장관한테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장관이니까요. 근데 국군 통수권이 너무 포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현실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많이 그 논란이 벌어지는데 전시 작전권 즉 전작권을 반환하느냐 뭐 반환을 연기하느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군사 주권을 미국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그 상태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국군 통수권 중에 그러니까 그게 실제 말하는 군사 지휘권이죠.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군정권이고 하나는 군령권입니다. 군정권, 하나는 군령권.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간단히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군정권은 군대를 평소에 키우고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군대 평소에 관리권이죠. 관리권이죠. 근데 군대를 많이 키우거나 좀 적게 군대 규모를 줄이거나 하는 건 이제 군정권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령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군대 조직을 어떤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군대를 만드는 권리, 하나는 군대를 쓰는 권리죠. 그렇군요. 군대를 만들고 관리하는 권리와 군정권. 군대를 쓰는 권리. 군령권. 어떻게 싸움할 거고 작전할 것인가 이런 써먹을 것인가. 평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때도 이제 물론 그랬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군정권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위임을 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그 육군, 해군, 공군의 각군 참모총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육군, 해군, 공군을 먹여 살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각군 참모총장한테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그 군대를 다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28사단 사건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이런 문제는 참모총장의 권한이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한 거겠군요. 그게 군정권 관련 문제이거든요. 군정권 평소의 문제니까. 예. 그 군령권, 군대를 움직여서 무슨 작전을 수행해라. 네. 뭐 이런 그 권한은 국방부 장관까지는 동일하게 내려가는데 네. 참모총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네. 합동참모본부의 장한테 가게 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참의장이거든요. 합참의장. 합참의장은 평소에 군대 관리하는 거에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이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거칠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밑에 예. 네, 군령권을 대표하는 합참의장과 예. 또 군정권을 대표하는 각군의 참모총장이 있다. 3군 참모총장이 예. 3명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서로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지만 네. 확실히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전시 작전권을 넘긴다 하는 건 군령권에 관련된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있다. 네. 라는 건 좀 약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전시 작전 통제권 공식적으로는 합참의장이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군령권이니까. 네네. 근데 합참의장이 어떤 형태로 이 권한을 또 위임을 하냐면은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한미 연합 사령부라는 걸 창설을 합니다. 네. 한미 연합 사령부에다가 군령권을 위임해 놓은 거예요. 전시에는. 그게 왜 그러죠? 평시에는 그대로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평시에는? 예, 평시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한미 연합사가 그 군령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미연합사도 양쪽의 조약에 의하면은 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교가 맡게 돼 있습니다. 미군 장군이. 맞아요. 그 예. 얘기 들었어요. 근데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 한국인이 맡게 돼 있습니다. 네. 부사령관의 발언권이 사실 사령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왜냐? 이 네. 한미연합사가 양국의 공동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 나도 우리가 이렇게 뭐 군사주권을 넘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거죠. 사실상. 그 흔히 말하는 드팩토 상으로 봤을 때. 네네. 모든 게 다 미군 맘이다 이거죠. 한미합사도 저 미군 맘대로 움직일 거고. 네. 왜냐? 우리나라 군대가 활동하는 평소부터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미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 체계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미군이 지금 없으면은 전쟁 수행이 있어갖고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군은 그냥 단순히 병력만 그리고 장비만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노는 물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차원이 다른 군대이기 때문에. 예, 전쟁이 딱 벌어지면은 한국군이 맡을 역할과 미군이 맡을 역할은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문제도 좀 더 발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인데요. 네네. 이렇게 좀 기이하게 한미연합사 같은 조직이 창설되고 거기에 그 전시 군령권이 넘어가게 된 배경이 네. 최초 발단이 그거라는 거죠. 전쟁이 발생했는데 네. 전쟁 당사국인 국가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네. 외부에서 원조를 온 유엔군, 국제연합군한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사령권, 그러니까 네. 그 군령권을 자발적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전쟁 때 메가더한테 그걸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메가더였기 때문에 메가더한테 그 지휘권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중국군의 삼성 장군 출신이고 예. 그 당시에 소장을 맡고 있었던 전쟁 초기에 완전히 괴멸된 그런 병력들을 수원에서 재수습해서 반격의 실마리를 넘겨줬던 김홍일 장군이 예. 극력 반대해서 세상에 이런 일 어딨냐. 예.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이승만은 그 사람을 좌천시킵니다. 잘라버리죠. 예. 네. 이게 기이하다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네. 심지어 그 이승만이 그렇게 욕하던 북한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무기 달라 지원해달라 네. 그렇게 몇십 차례 애걸을 하면서도 네. 막상 전쟁 발생했을 때 전체 작전 지휘권은 결코 놓지 않았어요. 네. 그 북한은 끝까지 이 전쟁 당사국으로 남아서 휴전 협정까지 계속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괴뢰라는 게 꼭두각시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괴라 그랬는데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남한에 대해서 괴뢰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화를 냈잖아요.
근데 정확한 말 뜻으로 보자면은 네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애를 각한 건 우리였습니다. 맞아요. 아, 참. 답답하고 좀 화나는 얘기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중공인민군이 대거 참여하면서 네. 중국도 전쟁 당사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3국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국 전쟁은 북한과 남한이 싸운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유엔이 싸운 겁니다. 네. 남한은 들러리였어요. 예. 그 이게 이렇게 들러리를 전락하게 된 과정이 이승만의 그 작전권 이양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의 결과였거든요. 네. 이거는 두고두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놓고선 휴전을 반대한다고 막 그 주구장창 외쳤으니. 예. 특히 이 부분에서 그 이승만에게 호의적인 해석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슬그머니 그냥 넘어갑니다. 별 말 없이. 아, 얘기를 안 해요? 이 부분에서 해석 안 하고 굳이 해석한다면은 말하는 내용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라는 정도인데 어쩔 수 없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좀만 기다려달라 이겁니까? 항상 그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대로 된 이해가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재해석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던 거예요. 네. 예. 일단 그렇게 예. 그 전쟁 중반까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 뒤에 이제 두 건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방공포로 석방한 거하고 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또 남았는데 일단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가 전시작전권 그러니까 군령권을 자발적으로 넘겼다. 예. 전쟁 준비를 너무 안 했다. 전쟁 준비를 안 한 주제.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 지휘권도 없는 사람이 계속 북진 통일을 얘기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힘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그 기행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전권을 유엔군한테 넘겨버리는 상황이니까 소련이 휴전협정을 제안하기 시작했고 유엔군이 그걸 받아서 협상이 시작되니까 회담장에도 못 들어간 상태에서 휴전을 반대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죠.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하고 국토가 파괴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휴전협정을 앞당겨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당사국의 대통령이 휴전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근데 순진한 생각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북진 통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북진 통일을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가 북진 통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엔군한테 줘버리고 유엔은 북진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북진 통일을 이유로 휴전을 반대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론을 움직여갖고 결국은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죠. 예, 프로파간다. 자신의 어떤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박사로서의 권위를 위해서 사람들한테는 나는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전을 반대한다. 강경파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게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고서도 이렇게 북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어. 미국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망난 늙은이라거나 북진 통일로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거 할 생각이 없다. 왜? 이미 끝까지 가봤지 않느냐. 갔더니 중국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또 한 번 하려면은 세계대전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다. 그렇죠. 이건 병력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미군이나 유엔군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진 통일을 하자라고 막 관제 데모 벌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거 분명히 뭔가 의지가 있었다. 뭔가 다른 목표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무작정 정말 애국심의 발로로 이번 때야말로 북진 통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당시에 미군이나 유엔군 관련자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점점 이승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미군 측에서. 예.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막 계속 묵살당하니까 그런 얘기 끊지 좀 마라. 말도 안 된다라고 묵살당하니까 이승만이 말이 바뀝니다. 그래,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꼭 휴전을 하고 싶다면은 전제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제시된 전제 조건이 중공군의 북한 철수입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북한 영토에서 나가라. 예. 근데 이거는 무의미한 조건인 게 어차피 전쟁 끝나면 중공군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중공군의 지원을 받은 거지.
중공군은 자신의 영토까지 쳐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중간에 참전한 국가입니다. 네. 압록강까지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그건 어차피 휴전협정 끝나면 우린 갈 건데?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왜 전제 조건이라고 제시하는가? 이것도 또 프로파간다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이 북한 군의 무장해제였어요. 네. 하하. 이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국가가 전쟁을 벌이다가 예. 대등한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하는데 너 무장해제 안 하면 휴전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학 박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유엔을 상대로 혹은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휴전협정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부 단속용이다. 내부 단속용이다. 광고용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북한군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북한군 네. 무장해제를 시켜라. 네. 미국은 넌 힘 세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 미국은 우리만 세냐 소련도 세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라. 네네. 이거는 그냥 휴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절명의 순간이고 또 전쟁 가운데서도 이승만은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기회로 해갖고는 자기 자신의 지위를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 이거에 골몰했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무슨 발췌 개헌안이니 4.45위이니 북의 뿌락치 사건이니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위기에 몰렸던 자신의 리더십을 그렇죠. 다시 세우고요. 네, 다시 자신의 정치적 행보는 그렇게 네. 이해하기 힘들게 가면서 네.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네. 유엔, 북한, 중국 3개국이 벌이는 휴전협정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그랬을까 하는 것도 또 해석을 해봐야죠. 왜 휴전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에 따르는 질문입니다. 네. 그 시간상 보니까 이번에는 계속 질문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예. 또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휴전협정은 이승만 때문이 아니라 포로 협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 그러니까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로 형식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여기 남한 출신도 있고 북한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작정 전쟁 끝났다고 해갖고 자신들이 복무했던 그런 군대, 그 나라, 그러니까 북측 남측 나눠서 각자 소속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뭐 제3국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는 포로들 개인의 희망이나 뭐 포로들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은 아까 역시 얘기했듯이 당시가 이제 그 체제 경쟁이 벌어지던 시대였다라는 걸 봐야 합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자유진영이라는 표현이 좀 전통적이긴 하니까 쉬운 말로 하시죠. 자본진영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체제 경쟁이 벌어지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이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들이 양측 다 10만 명 수준이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인가? 이게 체제가 우월한 쪽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였죠. 저쪽 북한 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미묘하지 않냐. 이게 실제로 물어봐가지고 결정하면은 만약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가면 한쪽이 진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무조건 전체 그냥 무조건 송환을 하자. 그냥 다 돌려버리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반대를 하죠. 미국은 체제의 우월성에 자신감이 좀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들한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시키면은 남한을 선택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국군이나 유엔군 포로들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해준다면은 남한으로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처음엔 자발적 선택을 통한 송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교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협상이.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북한에서는 앞에서는 무조건 송환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임의군에 입대하면 대우가 훨씬 좋다. 살려면 입대해라. 입대 안 하는 사람은 막 괴롭히고 밥도 안 주고 입대한 사람은 쌀밥 주고 입대 안 한 사람은 옥수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입대를 유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쪽에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벌써 자신들이
잡고 있는 포로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걸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협상 과정에서 포로 명단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11,599명의 명단만 제출합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거죠. 예. 나머지 어딨냐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인민군에 입대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유엔군에서는 이게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통계적으로. 네. 최소한 5, 6만 원 있을 거 아니냐. 빨리 내놔라. 실제로 5, 6만 원 더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쪽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대다수를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예. 정말 커다란. 아주 두고두고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치 아프고 정말 비극이죠. 아주 엄청난 비극이죠. 그 사람들 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우지탕만 끌려가서 노역에 처해진 거예요. 조창호 소위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왔었던 그러니까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그야말로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진짜 이건 인간이 겪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군 측에서는 자신들이 약간 유리하니까 그 자발적 선택에 의한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양쪽이 그 의견을 서로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충돌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협상이 결렬이 해버립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사실 난 휴전 반대한다, 뭐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뭐 북한군은 무장해제 시켜라, 중공군 철수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 협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렬된 시점은 이제 그 사건이죠. 52년도 5월 7일. 51년부터 한 1년간 협상을 한 다음에 트루먼이 포로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송환 없이는 휴전조차 포기하겠다. 라고 그냥 강경하게 손을 딱 꺼버립니다. 네. 그럼 중국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럼 싫으면 말아라 그러고 막 가버리는 거죠. 네. 싸움 우리도 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진행해오던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유재란이 참 그게 아니라 예. 그러면서 각종 국지적인 전쟁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양쪽 다 전면전을 하기 싫으니까 서로 싸우긴 싸우되 너무 밀고 내려가지 마라. 싸우긴 싸우되 너무 밀고 올라가지 마라. 이러고 그 국군들은 요 고지 한 개라도 더 먹자. 뭐 인민군도 마찬가지고 요거 하나 더 찾아자. 이러면서 막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소모전이죠. 그냥 의미 없는 인명만 날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 네네. 예.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예. 여기서 도대체 이승만이 왜 휴전을 반대했을까에 대해서 제 해석이 아니고 이승만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승만은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가 없이 휴전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 전쟁이 재발될 것이다. 네. 그 전쟁이 일단 한번 생겼지 않느냐 벌써. 미군은 안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생겼다. 이미 우리가 속았다. 그렇다면은 지금 휴전을 하자고 중국하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엔군이 승낙을 하고 유엔군이 다 철수해버리고 미군이 다 철수해버리면은 중국하고 북한은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휴전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승만을 옹호하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미국한테 뭘 요구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미 한국 전쟁이 터진 1950년에 터지기 전에 유럽의 나토가 결성이 되죠. 네. 그 나토와 유사한 조약을 한국과 미국이 해달라. 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 거절을 해요. 예. 미국이 거절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은 아니 이미 당신들 이 전쟁이 터졌다고 하지만 전쟁이 터져서 우리가 와서 다 구해주지 않느냐. 네. 또 터지면 우리 또 와서 또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자꾸 뭐 약속을 하라 선언을 하라 막 이러느냐. 오히려 병력을 지원해주면 당신이 이거 가지고 북한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미군은 그때 이미 이승만에 대한 신뢰를 다분히 상실하고 있었다. 예. 믿질 않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한 몇 년 더 있다가 1960년에 4.19가 벌어졌을 때 이승만이 정권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미군은 완전히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외면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전혀 안 도와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자꾸 방해하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워요. 네. 근데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승만을 제거했을 때 이 남한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라는 얘기를 당시 주1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김한길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군요. 네. 뭐 그런 복잡한 상황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상황이 53년도로 접어들면서 52년도에 협상이 완전히 결렬했다가 53년도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떤 일인지 예고를 살짝만 드리자면 네. 전쟁의 실제 최종 보스였던 스탈린이 죽죠. 아, 짜잔. 그리고 이쪽 편의 최종 보스였던 트루먼이 정권을 빼앗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아, 아이젠하워가 없습니다. 예. 네. 뭐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그 끝까지 시간을 쓰면서 길게 방송해 주신 물뚝심송님 다음 주에 제 4부를 기약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